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죠. 그래서 가을 남자 컨셉을 좀 잡아봤습니다. 나무색, 단풍색. 제가 탐구 생활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소재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제가 평상시에 관심 없는 소재들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 제가 읽은 책 중에 가장 제 인생의 가치관에 변화를 주고 제 어떤 생각의 지평을 확장시켜준 책 3권을 뽑아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은 저한테 굉장히 많은 충격을 준 책이에요. This is how they tell me the world ends. 사람들은 나에게 세상이 이렇게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는 책이고, 저는 이 책을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CEO들이 꼭 읽어야 될 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읽게 됐습니다. 니콜 펄라스라고 하는 뉴욕타임즈 기자 출신의 작가가 쓴 책이에요. 이 책은 기본적으로 사이버 전쟁에 대한 책입니다.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처럼 하늘 위로 폭격이나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막 여기저기서 총성과 포성이 울려 퍼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대략 평화로운가 보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사이버 공간 안에서 여러 국가들이 이미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책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스툭스넷이라고 하는 일종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이란과 미국이 핵 때문에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을 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익스플로잇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남의 컴퓨터를 감염시켜가지고 조종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 스툭스넷이라는 익스플로잇을 이란 유라늄 농축 시설을 감염시켜도 된다 이렇게 허용을 했대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이 우라늄 농축을 할 때 이렇게 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팬이 굉장히 고속으로 돌고 있는데 이 팬이 너무 빨리 돌거나 너무 늦게 돌지 않게 컨트롤하는 어떤 그 컴퓨터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스템을 감염시켜서 감염되자마자 고장이 나는 것도 아니고 이상 행동을 해서 갑자기 팬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 팬이 돌면서 이 시설을 파괴하는 이런 바이러스로 이란의 핵 농축 시설을 감염시킨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들을 갖다가 이미 하고 있고 미국이랑 싸우고 있는 이란이라든지 아니면 북한 같은 나라들도 이런 엑스플로이트를 갖다가 해커들한테 사모으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이제 2015년에 크리미아 반도를 가지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한참 이제 티격태격하고 있던 거 우리도 이제 잘 알고 있죠. 크리스마스 때 2015년 크리스마스 때 우크라이나의 난방시설과 전기시설이 모조리 나가버린 적이 있대요. 근데 그것도 러시아에서 해커 부대를 고용해서 우크라이나한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발전기,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전 같은 곳을 컴퓨터 익스플로잇으로 감염시켜가지고 그 나라의 전기를 통째로 마비시켰다. 그리고 이런 그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많은 해커들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많은 나라의 안보기관에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사들이고 있고 그리고 그런 무기들이 옛날에 마치 핵 무기들을 갖다가 소련과 미국이 보유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분이 얘기하는 게 냉전 시대 때는 소련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기술 플랫폼이. 그래서 냉전 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소련이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면 소련의 네트워크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를 만들어도 미국 시스템은 거기서 안전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만든 어떤 바이러스 코드를 중국이 알아내면은 그 똑같은 코드를 미국을 공격할 때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바이러스가 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에 한정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컴퓨터 시스템만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 컴퓨터 시스템을 다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사이버 무기 경쟁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때다라고 주장을 하는 책이에요. 정말 온몸에 막 털이 솟는 것 같은 이렇게 그런 책이었습니다. IT가 개발될수록 폭력의 양상도 바뀌고 그 바뀐 폭력의 양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이것이 공론화되고 이것의 위험성을 정치가들이나 국가들도 자각하게 돼가지고 솔루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책을 IT에 관심 없는 사람도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제가 평소에 읽는 책과 굉장히 다른 책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책은 제 평소 그 독서 스케줄에 포함된 책으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볼게요. 임마뉴엘 드 바레스키엘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이 쓴 탈레랑, 르 프랑스 임모빌 움직이지 않는 군주 탈레랑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게 된 데는 아마 제가 나이가 40이 됐기 때문인 것 같아요. 누구나 제가 생각할 때 20대, 30대에는 굉장히 세게 살고 좀 일찍 죽은 사람을 영웅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는 제임스 딘이 그랬겠죠. 희대의 미남 배우가 스포츠카를 몰다가 이제 교통사고로
나이 들기 전에 일찍 죽었다. 마를린 몰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화려하게 살고 요절한 사람들의 어떤 이상향인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삼촌 세대들은 보면 약간 락앤롤, 하드락 하는 이런 분들 좋아했어요. 막 컬트 코베인, 프레디 머큐리처럼 정말 세게 살고 죽음까지 하드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좋아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역사를 좋아하는데 약간 그런 취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낭만주의자들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오스카 와일드라든지 아니면 보들레르라든지 니체 이런 사람들을 좋아했는데, 제가 이제 마흔이 되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요즘 뭐 80, 90, 뭐 제가 나이 들 때는 100까지 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살 시간이 60년이나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60년, 그러니까 제가 그 숭상하던 분들이 4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각종 질병과 뭐 약물 중독과 이런 데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아, 저거를 이제 롤 모델로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래 간 분이 누군가 라고 생각하면서 전기를 찾아보니까 프랑스 역사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오래 간 분이 없습니다. 사실 세계사가 프랑스와 미국 위주로 많이 쓰여졌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프랑스와 미국은 둘 다 혁명을 통해서 현대의 모습을 만들어낸 나라죠. 프랑스도 이제 왕정을 물리치고 혁명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도 영국을 쫓아내는 그 혁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 역사 속에서 멋있게 그려지는 인물들 보면 대체로 혁명적인 인물들이 많아요. 사상이 혁명적이다. 그럼 칭찬이죠. 저 사람의 예술이 혁명적이었다 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뭐 피카소도 존경하는 거고 뭐 말셀 두샹도 존경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나아가고 변화를 하려고 그러는 힘이 있고 질서를 유지하려고 있는 힘이 있는데 이게 적당히 밀당을 하는 사회가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고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은 프랑스 혁명 직후에 프랑스처럼 되겠죠. 로베스피에르의 결국 공포정치로 끝난 그런 피비린내 나는 사회가 될 것이고, 또 지키려는 힘이 너무 강하고 변화하려는 힘이 없으면은 그 사회는 정체되겠죠. 근데 이 두 개의 힘이 똑같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체로 변하는 힘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혁명적이고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걸 만드는 사람은 영웅시하지만 그런 새로운 것에 반대해가지고 기존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의 시각으로 쓰여진 역사를 읽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대체로 나쁜 사람이 되거든요, 역사책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탈레랑이에요. 이제 이 작가가 이 탈레랑이라는 사람의 철학을 가장 잘 정리한 문장을 찾는다면은 자기의 의견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고 자랑을 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은 직진으로 앞으로만 돌진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실패를 인정할지 모르는 멍청한 사람이다. 세상에는 원칙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이벤트만 존재한다. 세상에는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라는 것이 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이벤트들과 상황을 정리해서 그것을 이끌 줄 안다. 만약에 세상이 원칙과 고정된 법률로 만들어진다는 거였다면 사람들은 원칙과 법률을 그렇게 자주 바꾸지 않을 것이다. 좀 요즘처럼 극단적인 의견이 주목받는 시대에 우리가 읽어보면 도움되는 문장이 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어떤 문장이 있냐면은 위대한 국가라는 것은 역사를 시간이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나라다. 왜냐하면 국가는 평화 속에서만 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평화의 존재는 그의 원칙을 모데라시옹, 그의 원칙을 소프트하게 만들 줄 아는 데서 온다. 그러니까 원칙이 너무 강한 사람들끼리 부딪히면 싸움이 나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평화롭지 못하고 그럼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나라가 잘 되려면 평화로워야 되는데 평화로운 나라는 고개를 좀 숙일 줄 알고 실리를 추구하면서 자기의 원칙을 좀 뭉갤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가능하다. 뭐 이런 문장들이 여기 나와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한 문장 읽으면 탈레랑이 이제 무엇보다도 외교관으로 유명했죠. 근데 이 사람의 외교 원칙, 정말 우리 그냥 인생에서 정말 배울 만한 원칙이에요. Le but de la diplomatie, 외교의 끝은, 외교의 골은 n'est pas d'avoir raison de l'adversaire. 상대편이 그르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외교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C'est d'éviter de l'humilier. 그 사람이 창피하게 느끼는 것을 피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대화를 했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내 말이 맞아요. 근데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는 방식이 이 사람이 얼굴 붉히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 관계가 일단 어긋났잖아요. 그럼 이 사람과 나의 평화로운 공존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내 이익을 얻어감에 있어서도 상대편이 모멸감을 느끼거나 창피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지, 넌 틀렸고 나는 옳아,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가져가야 될 걸 줘라고 얘기하는 것은 외교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조용히 여러 사람을 갖다가 조율해가지고 뭔가를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랐으나 그런 윤활유 같은 사람이 돼야 조금 더 오래 행복하게 안정되게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책입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Seven Days in the Art World라는 책이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키아프 갔다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 책인데, 사실 현대 미술이라는 것이 저도 뭐 미키 형이랑 키아프 가가지고 여러 큐레이터 분들 얘기도 듣고 또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분들과 얘기를 나눌 기회도 있었습니다만,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시장으로 볼 때는, 그죠?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운 대부분의 원칙이 어떻게 보면은 적용이 안 되는 시장이 예술 시장인 것처럼 보이죠. 흔히 이제 이 예술 시장의 아이러니를 갖다 표현하는 문장이 뭐 $12 million stuffed shark라는 문장이 있죠. 뭐 제가 알기로는 데미안 헐스트라는 작가가 만든 큰 그 상어를 갖다가 150억 원에 거래됐다 뭐 이런 건데, 이 상어가 뭔데 그걸 150억에 사? 뭐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 세라 돌슨이라는 사람은 이 미술의 가격이 결정되는 또는 명작이 명작으로 평가를 받는 여러 군데에 가서 그 관계자들과 하루를 그냥 삽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가 관찰한 걸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챕터에는 필립스 옥션에 가서 컨템포러리 아트의 재벌들이 와가지고 비딩하는 장면을 보고, 비딩을 하러 온 사람들과 얘기도 나눠보고, 또 옥션을 주관하는 사람하고도 얘기를 나눠요, 하루 동안.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아트스쿨에 가서 이제 미래 스타 예술가들이 되기를 꿈꾸는 학생들이 이제 크릿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미술을 갖다 걸어놓고 다른 사람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예술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게 하는 약간 이런 세션에 하루를 같이 참여를 하고요. 아트 바셀, 키아프 같은 컨템포러리 아트 페어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버전이 이제 거기 가가지고 또 큐레이터들이라든지 딜러들과 하루를 갖다 쭉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터너 프라이즈라고 해서 영국에서 아티스트한테 주는 가장 큰 시상식에서 또 하루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내면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이나 인터랙션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컨템포러리 아트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해준 굉장히 고마운 책입니다. 저는 꼭 아트마켓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게, 일단 저는 우리의 소비시장이 점점 아트마켓을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한정판 신드롬 같은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은 한 작품을 그리고 그 한 작품을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그 예술의 가치가 올라가지만, 물건은 그렇지 않았죠. 수요가 올라가면 더 만들죠. 공장을 더 짓고, 그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아티스트 콜라보 물건을 딱 1000개, 1500개만 만들어 놓고는 소비자들을 줄을 세우는 그런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아트마켓에서 많이 가져온 방식처럼 저는 느껴요. 또 굉장히 아트마켓과 소비시장이 닮아가고 있는 점이 세컨더리 마켓, 즉 개인 간 거래의 활성화죠. 그러니까 아트마켓은 이 책에 의하면은 처음에 갤러리가 미술가한테 이제 그림을 받아가지고 컬렉터한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컬렉터들 사이에 이 그림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 그리고 이제 최고봉으로는 그것이 이제 필립스나 소더비 경매에 나와가지고 공식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SNS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플랫폼도 있고, 그래서 뭐 꼭 아트피스가 아니라도 뭐 시계라든지 뭐 운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컬렉티블이 돼서 세컨더리 마켓 가치를 가지게 됐기 때문에, 현대 경제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트마켓을 이해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제가 생각할 때 이 책이 예술에 관심이 없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상징 경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회가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모든 소비가 사실은 상징 소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옷이잖아요. 우리가 옷장에 옷이 있죠. 추위를 막는 게 목적이면 옷이 있음에도 옷을 또 사잖아요. 왜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내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옷을 사는 건 상징적 행동이잖아요. 그 상징의 가치가 어떻게 매겨지느냐 라는 것이 예술 시장은 상징만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극명하게 책에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징을 사고 팔고, 또 중고거래 때문에 컬렉터 아이템이라는 옛날에 예술 시장의 논리가 일반적인 경제 생활에도 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지금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 시장을 이해하는데 저한테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 2021년에 조금 이제 탐구 생활에서 다루는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사이버 시큐리티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아트마켓 같은 분야에 대해서도 책을 읽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몰랐던 세계를 입문하게 해주는 책, 이런 책을 많이 읽어서
조금 내가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전혀 몰랐던 세계가 있구나를 계속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독서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다 가기 전에요, 평소에 관심 없었던 섹션에 가가지고 C를 좋아한다 그럼 IT 섹션에 한번 가보시고, 원래 컴퓨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C집 하나 빼들고 같이 독서의 계절 보내보면 어떨까 해서 컨텐츠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가을 무드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